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 그 국왕이 태양왕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 혁명의 씨앗은 이때 뿌려진 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는 가짜 태양이었습니다. 루이 14세, 그의 이름 앞에 항상 태양왕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가짜 태양왕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그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의 마지막 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5세로 앞으로 등극할 인물이죠. 증손자입니다. 이 증손자 앞에서 루이 14세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루이 14세의 유언, 아가야, 나를 닮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닮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점도 닮지 마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 짐은 그렇게 하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유언해서 그의 회한을 엿볼 수가 있죠. 루이 14세는 태양이 되고 싶었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1643년에 태어나서 1715년에 생을 마감했던 유럽 역사에서 72년의 최장의 재위 기간을 가졌던 인물이 태양왕인데요. 태양왕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루이 13세, 어머니 안 도트루시입니다. 어머니 안 도트루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도트루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 안 도트루슈는 유럽에서 손이 가장 이쁜 여인으로 소문이 난 여자인데요. 손이 굉장히 이쁘죠. 안 도트루슈는 하얀 피부와 밤색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한 미모하는 왕녀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몰랐던 루이 13세한테 시집와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스페인은 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의 남편, 적국의 아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던 인물이 루이 14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태어났습니까? 2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23년 만에 왕실에서 태어났던 옥동자 중에 옥동자가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3년 동안 태어나지 않았던 이 아기가 23년 만에 태어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궁중에서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많았다는 거죠. 영국의 역사가 휴로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아버지 루이 13세는 매우 병약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대리부를 몰래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루이 14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리부가 어떤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그 소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가면입니다. 이 철가면에서 그 철가면을 쓰고 있는 주인공 루이 14세의 아버지였던 대리부일 거라는 상상 속에서 그 소설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흉흉한 소문은 2년 뒤에 루이 14세의 동생 필리프가 태어나면서 잠잠해졌다는 거죠. 안 도트루슈와 그녀의 두 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꼭 딸처럼 보이죠? 공주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이죠. 워낙 당시에 유산이 많은 데다가 아이들이 유년기를 지나면서 사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런 드레스를 많이 입혔다고 하죠. 안 도트루슈, 그의 남편은 루이 13세였죠. 루이 13세는 41살 때 사망을 합니다. 루이 13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섭정을 이끌었던 인물이 두 명인데요. 왼쪽에 안 도트루슈입니다. 왕비였죠. 그리고 오른쪽에 줄 마자랭이라는 추기경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프랑스를 이끌어 갔을 때 과연 프랑스 국민들은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프랑스 출신이 아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안도트리슈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페인 출신이고요. 이 마자랭 제상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두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프랑스 국민들은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롱드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프롱드는 돌팔매 새총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고 하니 당시 어린아이들이 제상 마자랭 집으로 가서 돌팔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졌던 이름이 프롱드의 난이 되겠습니다. 마자랭과 안도트리슈가 섭정을 하면서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부분이 국가 재정, 비어있는 국고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의 루이 13세가 오랜 전쟁, 대표적인 전쟁이 30년 전쟁이 되겠죠. 이 30년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많은 국고가 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자랭과 안도트리슈는 당시 면세 대상이었던 파리 고등법원의 법관들과 귀족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파리 고등법원의 법관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귀족들도 역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외국인의 섭정에 불만을 가졌던 파리 시민들이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 프롱드의 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1648년에 시작되어서 1653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5년이 넘는 이 프롱드의 난은 루이 14세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어린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파리를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 입장에서 봤을 때 파리 시민들은 폭도들이었거든요. 이 폭도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궁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 루이에게 프롱드 난이 일어났던 파리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프롱드의 난으로 지치고 불안에 떨던 파리 시민들은 더 강력한 군주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루이 14세에게 전화이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세움지마라고 하죠. 굉장히 두렵고 공포에 떨던 루이 14세. 이제 프랑스 시민들, 파리 시민들이 더 강력한 군주를 원했다는 거죠. 이 불안을 잠재워줄 그런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661년에 그동안 석정을 하던 제상 마자랭이 사망을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군주가 되었던 태양왕, 어떤 치세를 보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반격이 있습니다. 귀족 조사 사업이죠. 이 귀족 조사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귀족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귀족이 100년 동안 귀족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귀족들한테는 거의 악몽과도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아야만 귀족이 되기 때문이죠. 왕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귀족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귀족임을 조상 족보를 뒤져야 된다는 거죠. 귀족 가문은 스스로 만들어지기보다 국왕에 의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귀족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를 공포에 빠뜨렸던 귀족들한테 루이 14세가 반격을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 반격입니다. 그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감시와 통제로 그리고 사치와 향약을 제공하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들을 펼치게 됐다는 거죠. 이곳은 귀족들의 늪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늪이 된 베르사유,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 베르사유 궁전 탄생 비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롱드의 난으로 루이 14세는 파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대안이 베르사유라는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르사유 궁의 모델이 된 푸케의 보르피콩트 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루이 14세에게 영감을 주었던 성이 되겠습니다. 푸케의 보르피콩트 성,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까? 당시 푸케는 루이 14세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궁전을 지을 수가 있었죠. 이 니콜라 푸케는 재무장관이었는데 재무장관보다 더 높은 재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상 마자랭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왕한테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보르비 콩트성에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들이를 운명의 집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니콜라 푸케한테는 진짜 운명의 집들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르비 콩트성을 보았던, 이 화려한 성을 보았던 루이 14세의 반응 궁금하시죠? 감히 누가 왕보다 더 화려한 궁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분노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대사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푸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이 14세에 의해서 부정축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명은 부정축제지만 그 내용은 괘씸죄가 되겠죠. 부정축제로 감옥에 갇혔던 푸케는 1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 감옥 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 한 번 잘못 지었다가 가문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축제로 감옥에 갇혔던 푸케, 이 푸케를 체포했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삼총사 달타냥이 푸케를 체포했습니다. 푸케를 감옥에 가두었던 루이 14세, 푸케의 보르비 콩트성을 건설하는 데 참여했던 모든 장인들을 끌어모읍니다. 건축가 르이 르보와 줄 망사르, 그리고 화가 듀브랭, 조경 설계사 앙드레 르노투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성을 건축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케의 보르비 콩트성보다 더 뛰어난 성을 지어라. 뛰어난 성 지었습니다. 그 성이 베르사유 궁이 되겠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수많은 당대의 프랑스 거장들의 합작품이 되겠는데요.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이었습니다. 이 별장이 화려한 변신을 했던 거죠. 베르사유 궁은 그 이후로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곳이 절대 권력자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베르사유 궁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울의 방입니다. 이 당시에는 거울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구하기 힘든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방을 꾸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울의 방의 길이가 총 73m입니다. 아케이드가 있죠. 이렇게 아치형의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17개가 되는데요. 수백 장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프랑스 정치, 경제, 예술적 성공의 과시 공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울의 방에 가게 되면은 거울부터 보게 되는데요. 거울의 방에서는 거울을 보지 말고 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천장에는 천장화가 그려지는데요. 그리스 신화가 많이 그려집니다. 거울의 방에 천장화는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다. 루이 14세의 앞선 17년간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이 천장화에 담았다는 거죠. 천장화를 보려면 고개를 들게 되겠죠. 하늘을 우르르 보듯이 루이 14세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권력의 상징, 거울의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르사유 궁에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는 곳이 있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1400개의 분수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분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폴론이 이끄는 마차 분수입니다. 아폴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신이 마차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다르게 표현한 게 아폴론 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개의 분수와 이 아름다운 정원에는 크다란 운하가 일자로 뚫려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물을 끌어왔을까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느강입니다. 그 세느강에서 이곳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이 많은 분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베르사유 궁에서 루이 14세는 태양왕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은하궤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감시라는 거죠. 태양왕은
이곳에서 누구를 감시했을까요? 태양왕이 베르사유에 입주하면서 누구에게 입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족들이죠. 귀족들은 가족을 데리고 베르사유 궁으로 입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족들은 입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귀족들의 딜레마라고 보았는데요. 귀족들의 딜레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 프랑스의 귀족이었다면 루이 14세의 명령에 베르사유 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서 살겠습니까? 그곳은 감시와 통제가 있는 곳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공간에 귀족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가문의 영지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로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족 세력의 기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와 사교의 핵이었던 베르사유 궁에 가지 않는다면 지방 소기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었던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다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은 루이 14세가 되겠죠. 이 루이 14세에게로 진입하고 싶은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을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족들을 분열시키고 경쟁하게 만든 사람이 루이 14세였다는 거죠. 루이 14세가 귀족들에게 던진 두 개의 올가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올가미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전이라는 거죠. 이 의전이 어떻게 해서 귀족들한테 올가미가 되었을까요? 당시 루이 14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의전을 귀족들의 특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몰리에르라는 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루이 14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몰리에르는 앉아있죠. 식탁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루이 14세 바로 뒤에 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귀족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루이 14세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몰리에르가 힘이 가장 강하게 보이죠. 그리고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귀족들은 조금 권력이 낮은 귀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을 씻기고 입히고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은 이너서클에게만 주어졌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굉장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하루에 14번 정도 배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배변 활동을 하면서 국정을 돌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왕의 병기를 대령해야 되겠죠. 왕의 병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왕의 병기를 누가 대령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도 귀족들이 다투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베르사유에서는 의자도 권력을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자 중에서 제일 높은 귀족들이 앉는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요? 여러분, 등받이가 있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팔걸이까지 있어줘야 됩니다. 팔걸이도 있고 등받이가 있으면 높은 귀족들이 앉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팔걸이를 한번 떼볼까요? 그 다음 귀족들이 그 의자에 앉습니다. 이런 의자도 있죠. 스툴처럼 생긴 의자 있죠. 그런 의자에는 한 3번째 정도의 지위를 갖는 귀족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귀족들은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보면 당시 베르사유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에서 또 하나의 질서를 귀족들한테 부여를 했는데요. 그게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에티켓이 귀족들을 옥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에 있는 출입 귀족들은 서열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서열마다 고유한 에티켓을 루이 14세가 부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티켓은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어느 날 루이 14세의 미팅에 귀족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바뀐 에티켓을 몰라보겠죠. 그러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의 지위에서 한 등급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 에티켓을 가지고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컨트롤했습니다.
대표적인 에티켓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에티켓인데요. 귀족들이 황제를 만날 때 노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황제를 만날 때 그냥 쾅쾅쾅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크를 할까요? 새끼손가락 있죠. 새끼손가락에 손톱으로 살짝 끌고 줘야 됩니다. 과연 이 소리를 루이 14세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에티켓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올가미는 오락입니다. 이렇게 에티켓이라든지 복잡한 의전으로 귀족들을 옥죄였다면 조금 풀어줘야 되겠죠. 오락을 제공했다는 거죠. 베르사유 궁에서는 매일 저녁 춤과 음악 그리고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박판에는 행운이 오고 가겠죠. 행운이 오고 가는 도박판에서 귀족들은 잠시 시름을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에티켓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루이 14세가 귀족들한테 제공했던 게 있습니다. 귀족들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르사유 궁은 개방적인 성관계가 인정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방이 2,300여 개나 되었습니다. 어떤 방이든 몰래 숨어 들어가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로수 공간이 그들이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도 많습니다. 동상 뒤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조차도 굉장히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2명의 정부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정부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사랑의 무대가 된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귀족들은 이 베르사유 태양이었던 루이 14세의 절대 영향력 아래에서 지냈고 문란한 생활 속에서 대항할 의지를 버렸다는 거죠. 귀족들의 DNA, 그 속에 반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늘 반란을 꿈꿔왔던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만 들어오면은 반란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귀족들의 늪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바라기를 보고 있는데요. 베르사유 궁에서 태양만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 신세가 귀족들이 되겠습니다. 생시몽이라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가인데요. 그의 생물 연대를 보면은 루이 14세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루이 14세를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10분 중에 한 명입니다. 생시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이 14세보다 더 많은 아첨을 받았던 왕은 없었다. 루이 14세 옆에 아첨꾼이 득실득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 이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왜 태양왕으로 불리웠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이 14세가 발레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발레리노였습니다. 당시에 여성 발레리나는 없었거든요. 남성들만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밤의 발레라는 작품인데요. 루이 14세가 그의 나이 15세 때 뿌띠 브루봉 극장에서 공연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밤의 발레라는 발레 작품에서 그는 주인공이어야 되겠죠. 태양신 아폴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태양신 아폴론 역을 맡았을 때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연과 엑스트라, 귀족이 되었다는 거죠. 루이 14세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귀족들, 당시 이 귀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왕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발레 때문에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에게 발레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태양신으로서 귀족들을 발 아래 무릎을 꿇리면서 그의 힘을 과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5인치 이상의 굽을 금지한다는 칙령까지 발표했던 인물이 루이 14세였는데요. 발레하는 남자의 종아리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루이 14세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의 초상화에서 그의 얼굴은 몇 살쯤 보입니까? 60대입니다. 그의 종아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년의 얼굴에 그의 종아리는 청년처럼 보이죠. 발레로 다져진 몸매라는 거죠. 그런데 루이 14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굽이 높은 하이힐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하이힐은 루이 14세가 즐겨 신었다는 하이힐이 되겠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5인치 이상의 하이힐을 항상 신었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5인치는 한 13cm 정도 되겠습니다. 13cm. 굉장한 굽이죠. 강세민보다 더 높은 굽을 실었던 인물이 루이 14세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63cm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이 왜 깔창을 신는지 루이 14세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되었는데요. 세련된 프랑스 왕실의 법도는 유럽 전역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는 유럽 상류 사회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루이 14세가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베르사유 궁 안에서. 하지만 이 베르사유 궁 안에서의 태양왕은 이런 빛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림자 또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대가 함께하고 있는 루이 14세의 가족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자 그리고 증손자와 함께하고 있는 루이 14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루이 14세의 가족들은 루이 14세 곁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천년도를 알아서 40대에 사망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빨간 자켓을 입고 있는 루이 14세가 너무나 예뻐했던 손자였습니다. 그 손자와 며느리는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루이 14세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는데요. 루이 14세 72년의 치세 동안 그의 반 이상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루이 14세의 가장 뼈아픈 실책을 신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낭트 칙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앙리 4세 때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신교, 다시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는데요. 루이 14세 때 와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관용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신교였던 위고노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위고노는 잠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고노는 개신교 중에서 칼뱅파를 믿고 있는 신교, 이 신교도들을 위고노라고 하는데요. 이 위고노들 중에서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공업자들이 프랑스를 떠났다는 것은 프랑스 경제 면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노들 대부분 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네덜란드로 떠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태양왕 루이 14세의 마지막 그림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 된 그의 몸이었다는 거죠. 이 루이 14세를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공정수석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국왕 루이 14세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건강일지를 작성했는데요. 그 건강일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국왕은 식탁에서 일어나서 변기로 달려가 구토하려 했는데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약해졌으며 호흡곤란을 동반했다. 근데 엄청난 양을 개원했는데 썩은 음식과 비슷한 지독한 냄새가 났다.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루이 14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치아 부분이었습니다. 40이 되던 해에 모든 치아가 없어졌습니다. 발치를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죠. 마취를 하지 않고 발치했던 의사가 루이 14세의 이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너무나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치아만 뽑아낸 게 아니라 입 천장까지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공이 생겼습니다. 입과 코가 연결되었다는 거죠. 루이 14세가 물을 마시면 코로 넣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대식가였다는 거죠. 하루에 4끼, 5끼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이거 없어서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통풍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통풍을 알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동 루이 14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태양왕이었죠. 태양왕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77세 때 그의 생일 4일을 남겨놓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양왕이 죽었을 때 이 태양왕의 죽음을 보고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쿨로라는 소설가, 18세기 소설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 14세의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달려가서 욕을 퍼부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루이 14세였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욕 퍼부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 그 국왕이 태양왕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혁명의 씨앗은 이때 뿌려진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태양왕으로서 베르사유 위에서 만든 절대 왕정이라는 모래성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가짜 태양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태양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는 가짜 태양이었습니다. 그의 빛은 자신이 아닌 귀족과 백성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태양 같은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꾸락꾸락한 세계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